남편한테 걸리겠어요. 걱정 말아요, 재수 씨.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주말마다 바다로 향하는 시간만큼은 여전히 설렙니다. 시화방조제에서 처음 찌를 던졌던 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새만금 방조제, 천수만 방조제까지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도 낚시를 가는 날이면 전혀 괴롭지 않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싸고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채워 넣는 시간이 제법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많지 않았지만 차에 낚싯대를 싣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점점 바닷바람이 느껴질 때쯤이면 창문을 살짝 내리곤 했습니다. 짠내가 스며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분을 좋아했습니다. 방조제 위에 서면 세상이 참 단순해집니다. 넓게 펼쳐진 수평선과 철썩이는 파도 소리, 그리고 고요하게 흔들리는 찌 하나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저희 부부를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늘 함께 가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고,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함께 낚시를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셋이 함께 떠나는 낚시 여행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저를 재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늘 일정한 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이 함께 방조제에 서 있으면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운 채 세 사람이 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이 참 좋았죠. 저는 가끔 그 모습을 속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과 묵묵히 찌를 응시하는 남편의 옆모습과 그 옆에서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는 그의 모습까지요. 어쩌면 그때의 저는 그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고 조용하게 늙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말마다 바다를 향해 달리는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작은 도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부터는 부부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고 그 빈자리를 바다가 채워주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음을 비워주었고 낚싯대 끝에 전해지는 작은 떨림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삶이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익숙했고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편안했습니다. 남편 친구 또한 그저 믿을 수 있는 동행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바다를 사랑하는 중년의 아내였고 낚시를 즐기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무런 욕심도 특별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조제 위에서의 시간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찌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풍경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시선이 조금 길어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미끼를 정리하고 있을 때 괜히 등 뒤가 따끔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바다를 보고 있었죠. 제가 괜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재수 씨 오늘은 유난히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괜히 웃으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라고 넘겼지만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발을 잘못 디뎌 잠시 휘청였을 때 그가 빠르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은 단단했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과 함께였지만 그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물고기가 물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며 낚싯줄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서 태연한 얼굴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팔을 감싸던 그의 손의 감촉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진을 찍자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제 쇄골 근처까지 닿았을 때 저는 이유 없이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려는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추워 보이면 말없이 핫팩을 건네주었고 커피를 따르다 흘릴까봐 옆에서 받쳐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과하지도 노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일 뿐이라고요. 괜히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사람이란 게 참 이상했습니다. 머리로는 선을 긋고 있었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 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었고 바람에 날린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람이 세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손끝이 제 귀 뒤를 스치는 순간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은 적도 없고 넘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재수 씨라고 불렀고 저는 여전히 남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위의 바람은 전보다 조금 더 뜨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러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말 낚시 예약은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천수만 쪽으로 1박 2일 일정이었고 숙소와 자리까지 미리 잡아둔 상황이었죠. 남편은 며칠 전부터 그 이야기를 하며 괜히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오랜만에 떠나는 낚시 여행이라 마음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는 한동안 통화를 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출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안하다고 말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결제도 끝난 예약이었고 취소하기엔 위약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괜히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당신이랑 내 친구랑 다녀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취소하기엔 돈 아깝잖아. 낚시야 둘만 가도 충분하지. 그러면서 제 쪽을 힐끗 바라보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다 아는 사이인데 뭐 어때? 받아보고 오면 되지. 공기가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괜히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단둘이라니요. 지금까지 셋이서만 다녔던 그 낚시 여행을 그와 둘이서 간다는 것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괜히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눈빛은 잠깐 남편 쪽에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망설여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받을 상황은 아닐지 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한 일이었고 이미 돈도 다 지불된 상태였습니다. 취소하기엔 아깝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제 망설임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녀와 여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면 되지 뭐. 그 믿음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몇 번이나 손을 멈췄습니다. 낚시복을 꺼냈다가 다시 접었고 괜히 거울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바다로 간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낚시를 가는 것뿐인데, 그저 남편 대신 그와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걸까요? 결국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이유를 핑계 삼았고 남편이 허락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연처럼 보였던 그 결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천수만 방조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거의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잔하게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다는 낮보다 더 깊은 색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방조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썩, 철썩하고 반복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는 훨씬 넓고 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장비를 꺼냈습니다. 그는 헤드랜턴을 켜고 제 쪽을 잠깐 비추었습니다. 밝은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자 저는 괜히 눈을 찡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며 불빛을 아래로 내렸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가 제 표정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낚싯대를 세우고 미끼를 달고 자리를 잡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셋이서 농담이라도 주고받았을 텐데 오늘은 둘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수록 바람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미며 차 쪽으로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그도 뒤따라왔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소음이 갑자기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해진 공간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대시보드 아래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습니다. 원래 낚시할 때 한두 캔씩 마시곤 했던 터라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제게 건넸습니다. 괜찮겠냐고 묻는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알루미늄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몸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헤드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낚싯줄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를 직접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제 무릎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거리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듯한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다리를 모으고 몸을 창 쪽으로 살짝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더 크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맥주 한 캔이 거의 비워질 무렵 그는 낮게 웃으며 오늘 물이 좀 거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는 끝없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방조제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멀리서 들리던 다른 낚시꾼들의 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우리 둘과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선을 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묘하게 뜨거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맥주캔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에 온 것뿐인데, 그저 남편 대신 함께 온 것뿐인데, 어둠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몸이 서서히 피로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맥주의 기운이 은근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몸을 기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깊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에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며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담요가 제 무릎 위로 천천히 덮였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듯 조심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담요를 정리하며 제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지만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이 어깨에 머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저 담요를 고정하려는 행동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제 쇄골 근처를 스칠 때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숨이 순간적으로 얕아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춥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숨결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작게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밖에서는 파도 소리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체온이 서서히 느껴졌습니다. 의도치 않게 서로의 숨이 섞이는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닿을 듯한 간격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담요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제 팔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배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제 맥박이 들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는 조수석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담요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제 얼굴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동자가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공기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경고도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제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지도 않았고 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 안의 공기는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숨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이 아주 가느다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본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장난스럽지도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참고 있는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의 체온은 이상하리만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스쳤습니다. 제 손은 그의 가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밀어내려다 멈춘 그 손끝이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차창에는 서서히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이 서로를 스치며 얽혀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거칠게 방조제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우리의 숨소리를 감추어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칠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기 직전에 짧은 정적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제 숨은 그의 숨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담요 아래로 느껴지는 체온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선을 스칠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젖은 피부 위로 그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거세게 들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서로의 체온이 뒤섞였고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깊숙이 제 몸 안으로 그의 뜨거움이 스며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제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도 그 떨림을 느끼고 있는 듯 더 깊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차창에 맺힌 김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파도가 반복해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방조제 위의 차 안에서 저는 아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힌 우리의 숨은 이제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조제 끝에서 바라보던 바다는 밤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낚싯대를 정리하는 그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엔진이 걸렸고 조용히 방조제를 빠져나왔습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감촉이 아직도 피부 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숨결, 그의 체온, 제 몸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회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우리를 보내주던 그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한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순간이 또렷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던 순간의 전율이, 숨이 얽히던 그 거리감이 다시 떠오르며 제 심장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없던 일처럼 지워버리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방향을 바꾸며 핸들을 돌릴 때마다 그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그 손이 제 어깨를 감싸던 순간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차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잠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내리면 어젯밤은 정말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몸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침묵은 저를 단숨에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다시 한번 그 숨을 느끼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방조제 이야기가 나와도 자연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차 안의 공기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숨이 제 뺨을 스치던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괜히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 기억을 되짚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연락을 자제하려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날 일을 없던 일로 지우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말 바다 갈 계획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이건 위험하다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결국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에도 바쁘다고,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만남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둘만의 약속처럼 바다를 핑계 삼았습니다. 사람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방조제에 섰고 헤드랜턴 불빛 아래에서 다시 서로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망설임은 사라졌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옷깃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가 다시 제 살결에 닿았을 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어둠은 두 번째에는 훨씬 빨리 익숙해졌습니다. 숨이 섞이는 거리도 서로의 체온이 가까워지는 순간도 이제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그의 뜨거움이 제 안을 채워올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창에 서린 김이 다시 번졌고 파도 소리는 또다시 우리의 숨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어서, 낚시가 하고 싶어서, 그저 바람을 쐬고 싶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서로의 체온이었습니다. 한번 맛본 뜨거움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목선을 스칠 때마다 제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점점 감정은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고 숨을 참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깊어졌고 저 역시 더 솔직해졌습니다. 밤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정말 그만두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이 다가오면 그 결심은 언제 그랬냐는 듯 흐려졌습니다. 메시지 하나에 심장이 뛰었고 전화 한 통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죄책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품 안에서 느꼈던 전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되돌아갈 길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했습니다. 같은 방조제에서, 같은 차 안에서, 같은 파도 소리 아래에서,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반복이 결국 우리 모두를 무너뜨릴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복이 이어질수록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더 과감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숨이 가빠지던 그 순간에도 어딘가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주말 계획을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줄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괜히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아도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질까봐, 그가 저를 지워버릴까봐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고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낚시 이야기를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요즘 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복잡하다는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혹시 후회하는 걸까요? 혹시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제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고, 혹시나 메시지가 남편에게 보이지 않았는지 몇 번이고 지웠습니다.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같은데도 저는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제 안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멀어질까봐 두려우면서도 그가 가까워질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리우면서도 그 체온이 결국 저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잠시 거리를 두자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갖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알겠다고 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붙잡고 싶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다를 핑계로 한번 흔들렸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없으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닐지, 혹시 누군가 우리를 본 건 아닐지, 방조제 위에서의 그 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지. 파도 소리가 문득 무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를 감싸 안던 그 소리가 이제는 비밀을 폭로할 듯 귓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아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들키지도 않았고 폭로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다처럼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곧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심스러워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줄였고 만남도 뜸해졌고 서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거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더 이상 깊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점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방조제에서 마주쳤을 때도, 차 안에서 숨을 고르던 순간에도 그는 예전처럼 저를 강하게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서운했지만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만 통화가 길어지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것을요. 이유는 죄책감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 자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천수만 방조제에서 있었던 일도 그 이후 몇 번의 만남도 모두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남편 옆에 누워 있었고 그의 등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도 그가 눈을 감은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집도 공기도 저녁 식탁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언가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너지는 대신 저희 모두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도 바다를 핑계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모간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수만 방조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그날 나 대신 갔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있었던 일,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밀어 제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짧은 통화 기록이 재생 대기 상태로 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담담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위치 기록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해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실수였다고, 한 번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번이었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침묵이 이미 결론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방조제에서 있었던 일, 그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에 남아있던 모든 감각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말이 아닌 숨으로, 눈물이 아닌 떨림으로, 완전히 들켰다는 사실이,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만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초라하게 들렸는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 번이었다는 걸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잖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생각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이들. 그 단어 하나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의 무릎 앞까지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손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을 뿐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올려다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정리된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나는 못 견디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결론을 내리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끝났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같이 얼굴을 보고 살겠냐고 말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말이 아니라 당분간 나가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었는데, 이 거실과 부엌이 제 자리였는데 이렇게 밀려나듯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마 그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마치 그날 방조제의 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세워둔 곳으로 걸어가는데 트렁크 한쪽에 낚싯대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용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낚싯대가 바람에 밀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딱 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삶이 부러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는 없었지만 그날 밤 방조제의 파도 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라는 자리에서,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밀려난 채로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저는 한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리에서 밀려난 채 저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게 된 작은 원룸방은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차가웠고 창문 밖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늘 들리던 생활 소음조차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천수만 방조제의 파도 소리, 차창에 서리던 김, 그의 숨이 제 귀에 닿던 순간,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던 그 순간의 전율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숨이 멎는 듯 했던 그 짧은 정적이 지금도 제 가슴을 조입니다. 깊숙이 제 몸 안을 채우던 그의 뜨거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어깨를 붙잡았던 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눈을 감습니다. 이 기억을 밀어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제 삶을 무너뜨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욕망과 후회가 밤마다 충돌합니다. 그를 떠올리면 심장이 여전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숨이 막힙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조여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라는 자리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집이라는 공간도, 남은 것은 제 선택에 대한 책임뿐이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저를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 혼자만이 그 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날 남편 대신 바다로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돈이 아깝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면, 그 차 안에서 눈을 뜨지 않았다면, 그의 손을 밀어냈다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방조제 위의 파도는 여전히 철썩이고 있을 테지만 그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날의 숨결이 더 또렷해지고 아침이 밝아올수록 후회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의 뜨거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이 아직도 제 몸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저는 제 삶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제 안에서는 두 감정이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밤을 그리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밤을 저주합니다. 아마 평생 이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 방조제의 어둠은 이제 제 안에 남은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바다를 사랑하던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그 밤의 감각뿐입니다.